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한 6개 부문 후보로 오르자 미국 언론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작품상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동시에 오른 기생충이 아카데미 역사를 깨고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발표는 한인 배우 존 박이 한 것도 눈에 띄었고 골든글로브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한국계 배우 아카피나는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영화 조커가 가장 많은 11개 부분 후보에 올랐고 여전히 백인과 남자 위주라는 문턱을 깨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치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핵협상은 상관없다는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핵협상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로 덜 안전해졌다고 믿고 있으며 공화당의 과반수도 또 다른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솔레이마니가 대사관 폭격을 계획 중이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국방장관은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번 암살은 처음 시도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부터 거론됐지만 당시에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등이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나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스윙 보터들이 불만합니다. 민주당 예비선거는 코리 부커 후보도 도중 하차했습니다. 지금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앞서가지만 흑인 유권자들의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단단한 것도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포함해서 이 뉴스를 제법 오래 했습니다. 수십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뉴스를 했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 뉴스를 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도 아니고요. 아카데미 작품상 발표에 대해서 탑뉴스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꼭 영화 기생충 자체가 물론 그래서 그렇죠. 지금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후보에 오른 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상, 감독상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카데미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여러분들께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18분에 시작을 해서 한 5시 40분쯤 끝났던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인 존 박 배우면서 요즘 프로듀서까지 하고 있죠. 이게 다 아카데미에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생충이 지금 다른 어떤 영화들과 서로 대결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새벽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24개 분야에서 처음에 이제 3개 분야, 처음은 아니고 조금 중간 넘어가서 5시 30분 넘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또 다른 혼자가 아니라 이제 존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존조와 이살레 두 사람, 이살레는 흑인계고요.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빈 극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92회입니다. 올해 베스트 인터내셔널 외국어 영화상이죠. 그리고 프로덕션 디자인, 베스트 필름 에디팅 이 세 가지가
쭉 붙어서 발표를 하는데 전부 거기에 기생충 패러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발표 실황이었습니다. The newly renamed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좌안조입니다. Award is voted on by Academy members across all branche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nominees are Corpus Christi, Poland. Honeyland, North Macedonia. Les Miserables, France. Pain and Glory, Spain. And Parasite, South Korea. Hold it down. 네, 옆에 있던 그 여배우가 이 패러사이트 나올 때마다 좌안조에게 야, 너 좋겠다, 뭐 great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줬고요. 네, 역시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The production design branch nominates these films for achievement in production design. The Irishman. Jojo Rabbit. 1917.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And Parasites. Yes, production design. 네, 다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상입니다. Here are the nominees for achievement in film editing, voted by the Academy's 편집상이죠. Film Editors Branch. Ford vs. Ferrari. The Irishman. Jojo Rabbit. Joker. And Parasite. Hey, 와우. great. 네, 이 좌안조가 great하고 이제 여자 배우가 얘기를 하는데 이 좌안조가 패러사이트 이번에 얘기할 때 그 감정이 들어간 것 여러분들 느껴지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Parasite. Hey. 네, 와우라고까지 하죠. 이제 여기까지는 다 중요한 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부터 나올 상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감독상을 얘기를 합니다. Original screenplay. The 아, members 시나리오상이네요. nominate. Knives Out. Ryan Johnson. Marriage Story. Noah Baumbach. Did it. 1917. Sam Mendes and Christy Wilson Cairns.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Quentin Tarantino. And Parasite. Bong Joon-ho, Han Jin-won. You killed that. That was a lot of names. Yeah. I'm so proud of you. 네, 굉장히 자랑스럽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이 나올 때 그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쳤다는 것도 저로서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이제 감독상입니다. For achievement in directing, the director's branch of the Academy nominates The Irishman, Martin Scorsese. Joker, Todd Phillips. 1917, Sam Mendes.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Quentin Tarantino. And Parasite, Bong Joon-ho. Nice. I did it. I did it. Thank you so much. did it. Congratulations to those men. 네, he did it 하죠. 이 그 좌안조 한인 배우가 하고 뭐 축하한다고 또 옆에 있는 여배우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작품상 후보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발표를 합니다. And finally, all voting members of the Academy have nominated the following films for Best Picture. Ford vs. Ferrari. Peter Chernin, Jenno Topping, and James Mangold, producers. 작품상은 그 제작진들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요. Irishman, Martin Scorsese, Robert De Niro, Jane Rosenthal, and Emma Tillinger-Koskoff, producers. 로버트 니로도 돈 됐군요. 이 영화의 Jojo 아이리시맨. Rabbit. Carthew Neal and Taika Waititi, producers.
Joker, Todd Phillips, Bradley Cooper, and Emma Tillinger-Koskoff, producers. Little Women, Amy Pascal, producer. 전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겨룰 작품들입니다. And David Heyman, producers. 1917, Sam Mendes, Pippa Harris, Jane Ann Tengren, and Callum McDougall, producers. 이 1917도 굉장히 그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화고요. David Heyman, Shannon McIntosh, and Quentin Once Upon a Tarantino, Time in Hollywood. producers. And Parasite, Kwak Shin-hye and Bong Joon-ho, producers. Get it? All right. Yes, okay. 네. Congratulations to all the 네, 이제 축하한다고 모든 그 후보에게 축하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6개 작품 여러분들 전부 들어보셨습니다. 처음부터 외국어 영화상, 또 그 프로덕션 디자인, 베스트 필름 편집상, 또 시나리오상, 감독상, 작품상. 사실은 그 2018년도에 한국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물론 이 아카데미상 이쪽 그 헐리우드까지 오기 전에 버닝도 그랬고, 이번에 그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었고, 그런데 버닝은 오늘 그 봉준호 감독이 역사를 쓰고 개인에게도 굉장히 역사적인 여기까지 가지 못했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 이전에 뭐 설국 열차라든가 또 뭐가 있었죠? 뭐 호스트, 미국 사람들이 잘 아는 마더, 이런 영화들 꾸준히 해오다가 결국은 된 것이고, 좀 전에 그 최고 작품상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그 제작자가 맨 앞에가 곽신혜 뭐 이랬던가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 나오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그 뭐 몇몇 한국에서 외국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인정을 받는 감독들은 어떤 누구 큰 스튜디오에서 돈을 착 줘서 그 스튜디오에서 돈을 댔으니까 그 벌 수 있는, 그렇게 그 조절을 하는데 그런 작품을 잘 만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신념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감정, 의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한국 그 영화가 이 기생충이 많은 그 후보작에도 오르면 한국 영화가 역사가 굉장히 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렇게 6개 부문이나 한국 영화가 한 번도 아카데미상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가 한꺼번에 오르니까 미국의 많은 매체, 영국 매체 전부 봉준호 감독과 인터뷰했었던 것 다시 얘기를 하고 들려주고 기타 등등. 그래서 지난번에 원인치 얘기한 것이요, 특히 이제 번역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이제 그 서구 사회에 잘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래서 지난번에 하녀라는 영화를 그 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하녀라는 영화도 어떻게 미국에 알려지게 됐냐면, 세계에 알려지게 됐냐면 마틴 스콜세이지, 이 아이리시맨이에요. 그 감독이 주도를 하고 하는 어떠한 그 재단에서 전부 그것을 1960년대 영화를 복원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지금 몇만 명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영화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게 해줘서 그 김기영 감독의 그 자녀분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봉준호 감독이 후보에 오르고 또 그 영향력 있는 말로 뭔가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한국 영화가 미국의 또 다른 나라에 소개를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국가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고 감독상 후보에도 오르고 중요한 상에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도 배우들이 후보에 오르지 않은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카데미상 그 후보에 오른, 그렇게 감독상과 작품상에 오른 작품 가운데서 544편 가운데서 11편만 이렇게 그
주연상, 조연상 후보가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영화는 11편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은 꼭 아카데미 시상식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 특히 백인 중심으로 배우는 더하죠. 이번에도 20명 가운데서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명 정도가 흑인계 배우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던데요. 그렇게 인종의 벽과 백인의 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생충에서 연기했었던 뭐 송강호 씨를 포함해서 송강호 씨가 혹시 그 조연상 후보에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람이 많은데 뿐만이 아니라 그 송강호 씨의 딸이요. 뭐죠? 이름 잊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기가 너무 훌륭한데 그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미국의 영화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많은 그 후보에 오르면서 나는 슈퍼히로를 믿지 않는다. 대단한 뭐 영화, 영웅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바보 같으냐 이런 말한 것도 지금 다시 주목이 되고 있고요. 글쎄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그 블룸버그 뉴스는 기생충이 전하지 않은 한국의 빈부격차도 있다. 그만큼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또 세계에 알려지는 겁니다. 하면서 한국이 물론 그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도 덜하고 대부분의 서구 유럽보다도 뭐 빈부격차가 덜한 편이다. 여러 가지 뭐 월드뱅크 등의 자료를 인용해서 뭐 그런 지적들도 했고요. 그게 자료가 정확하냐, 분석이 정확하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알아간다는 것. 이 영화면은 버라이어티라든가 헐리우드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도를 해야지 되는데 블룸버그가 보더라고요. 그 블룸버그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도 실었고 야후 뉴스도 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쯤 되면은 제 생각에 봉준호 감독이 뭐 내가 뭐 어디에서도 뭐 상 타고 상 탔는데 아카데미 시상상 뭐 그거 아카데미상 로컬이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골든글로브 상에서는 그 코미디 부분에 여우주연상을 받은 에콰피나라는 그 한국계 여배우는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대로 아카데미상에서는 후보 이름 그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조커가 11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 뭐 연기하는 그 후보자들 20명 가운데서 7명이 넷플릭스와 연관이 됐다. 그 가운데 조연상 후보 3명이 다 넷플릭스 영화다. 기타 등등 뭐 2016년도에도 그랬는데 so white이다.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런 것.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감독상도 다 남자가 후보다. 봉준호 감독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뭐 등등 기타 등등 뭐 프로즌도 아웃됐고 로버트 드니로도 그 싫어하겠다 기타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많고 많은 얘기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영화계에서는 패러사이트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어떠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이 보이는 라디오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계속 더 잘해드리려고 뭔가 자꾸 바뀌어요. 오늘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요 작동하는 그 이퀴프먼트, 작은 이퀴프먼트의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미처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 몇 초 제가 좀 잘 못했어요. 그 화면이 꺼지지도 않네요. 꺼질 수도 없네요. 제가 어디로 도망갈 때도 없네요. 보니까 오른편에 쫙 이쪽으로 하면 저쪽 비추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더 이렇게 무엇이든지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뭐든지 좀 완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하면서 고쳐가기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더 좋은 그런 것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뉴스를 전했으니까 이 내용부터 좀 전하고 갈까요? 사실은 미국의 국가안보 보호자관이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존 볼튼 나간 뒤에 들어왔고, 그리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아래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란 문제로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엑시오스라는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 엑시오스라는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 김정은 위원장과 핵협상을 다시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스톡홀름에서 깨뜨리고 갔죠. 하노이에서는 완전히 점심도 못 얻어먹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을 기차 타고 왔다가 점심도 취소해버렸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덜덜거리고 또 기차 타고 갔잖아요, 북한으로. 그래서인지 아무튼 스톡홀름에서 아주 야멸차게 미국 사람들을 좀 당혹시켜 놓고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우리 상태로 들어와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계관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고문으로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이 담화는 주말에 발표됐는데 한국 사람으로 읽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뼈가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더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당신과 사이는 좋아도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이런 정도로 김정은의 아랫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 가운데서 일부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저는 이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북한과 통로가 있는데 직접 보냈겠지 싶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의 기여관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특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잊지 말고 전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대긴급 통지문으로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순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남조선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다.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 주제 넘은 일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요.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 키우고 시간을 잃었다. 설사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개인적인 감정이어야 할 뿐,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우리 리익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국사를 논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마지막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 타구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 조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꿀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김계관의 성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북한에 이 정도 되면은 조금 기어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솔레이마니 그 암살 지시를 내렸다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핵 개발하기를 잘했다. 핵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라고 마음다짐을 또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그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성명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것처럼 험해질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솔레이마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토요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이란이 미국이 우리에 보복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우리가 그 말하자면 추락시켰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나흘씩이나 그것을 숨겼다고 해서 이 카메나이 그 최고 지도자를 물러나라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할 수가 있어. 이란 사람들이 81명인가 숨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러나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이란 정부는 뭐 총소리도 났다고 하고요. 체류가스 쓰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암살로 미국의 조금 그 서방 세계 같은 데서 좀 미국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쟁 당시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요인을 저렇게 암살을 할 수가 있어? 했었던 것이 이제 이란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뭐 동정을 조금 받으려다가 동정을 받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센터 부근으로 보잉 737기가 아주 그 묘한 적대적인 몸짓을 하면서 비행기가 와서, 이때 판단할 때 불과 시간이 얼마 많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88년도에 미국의 그 빈센스 아까 함대가 이란 그 여객기를 이란의 전투기인 것으로 오인하고 추격시킬 때도 그 함대의 함장은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국가의 긴장 상태가 있을 때 이렇게 목숨을 어처구니 없이 176명인가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란 내부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말로 뭔가 또 이렇게 트윗도 하고요. 이란 사람들에게 난 당신들을 지지해, 시위대에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완전하게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솔레이마니를 왜 그때 살해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ABC 방송의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게 좀 이란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보다 더 많고요. 무당파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56%, 무당파가 56%군요. 일반인들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43%지만 이거는 이제 공화당에서 많이 지지를 하는 것이고, 솔레이마니가 암살돼서 우리가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 28%밖에 안 돼요. 무당파도 25%. 그리고 그 공화당도 또 다른 중동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한다는 사람이 52%, 전체적으로는 한 72%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솔레이마니와 함께 또 다른 그 예멘의 그 쿠두스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그것은 실패했다고 하고, 솔레이마니 암살도 처음부터 2017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그 반대를 했었고요. 이거는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그때는 백악관에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군사적인 보복과 그 보복에 대한 보복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국방장관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히려
국무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저 사람 죽여야 돼요. 지나 헤스펠 최초의 여자 CIA 국장과 함께 죽여야 돼 했다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일은 또 그렇게 해놓고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우는요. 또 이제 그 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을 그 폭발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했었던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또 국방장관은 그 같은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Well, the president didn't say there was a tangible. He didn't cite a specific piece of evidence. What he said is he believed. Are you saying that what? 네,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하게 뭐 그가 뭐 우리의 뭐 폭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 probably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하니까 사회자가 아마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산정해보는 추산해보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다시 되질문을 하죠. I didn't see one with regard to 4 embassies. What I'm saying is I share the president view that probably my expectation was they were going to go after our. 네, probably 본인도 probably고 본인도 특별하게 어떤 대사관이 폭발할 그런 그 위협 같은 것이 그 있다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런저런 일로 미국이 좀 더 그 불안정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백악관 대변인은 생전 아무 존재감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또 트윗에서 아니 왜 그래? 오바마도 오사마 빈 라덴도 살해하고 알카이다 리더 무아마르 카다피도 살해했는데 왜 그때 의회의 지지도 받지 않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왜 의회 지지받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난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짜 내용입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미국에서 살해하지 않았고요. 오사마 빈 라덴은 그 미국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해서 뭐 그렇게 그 살해를 하고 나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해외에서도 그리고 알카이다 리더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민주당도 구태여 알카이다 리더를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백악관의 대변인은 거짓 트윗을 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이 정도로 좀 취패졌어요. 좀 그 싸구려 행정부가 됐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의 뭐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요. 다우지수 괜찮은 편이네요. 7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70포인트, 나스닥과 다우가 뭐 같은 퍼센테이지로 같은 그 수치로 올라가네요. S&P 500가 16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굉장히 그 실업률이 낮고,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항상 임금이 오르는가 이 부분인데 이 임금이 잘 오르지 않아서요. 10월 달에는 3.6%였는데 2019년도 한 해를 통틀어서 보면은 한 2.9% 임금이 성장했기 때문에 2018년보다도 조금 줄어든 거거든요. 2018년도에 3.3%였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사람들의 평균 일하는 시간은 34.3시간 정도.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은요. 교육과 헬스케어, 그 다음이 뭐 프로페셔널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레저와 호텔업, 정부, 건축, 파이낸셜, 그리고 홀세일 무역, 교통, 웨어하우스, 창고 보관이요. 그리고 제조업, 정보, 소매 무역, 유틸리티, 그 다음에 제일 여기 줄어든 데가 어디가 줄어들었냐면요. 유틸리티하고 광산과 벌목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친환경 무시하고 하긴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 그거 가짜 아니다라고 주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아무리 이런 거 친환경적인 거 무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쪽을 밀어주려고 하더라도 벌목과 광산업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미루고 했었던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비난을 했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에 두 가지요. 대통령이 그 권력을 남용했다. 그리고 의회를 방해했다 하는 그 같은 그 혐의의 탄핵 결의안을 상원에 보내면 상원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탄핵 재판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 그거 기각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 과정 시작도 하지 말고 그냥 상원에서 기각시켜 버려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상원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도 그걸 원합니다. 원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경우는 그 필요한 그 정족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원치 않거든요. 공화당 의원들도. 오히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여성 의원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수잔 콜린스라든가 리자 머코우스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증인을 우리가 좀 출두시키는 게 정당한 재판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수잔 몰코울스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하자. 그러면 그때 증인 내세우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미치 매코넬이 재판도 하지도 않고 완전히 기각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모니카 루인스키 존 볼튼이 과거에 모니카 루인스키가 될 것인가? 뭐 증언대에 정말 설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겠죠. 다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느냐. 상처를 입어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47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탄핵을 찬성을 할 리가 없고요. 공화당 쪽에서. 그리고 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제 그 전체적인 재판관이 되는데 그 존 로버츠도 중요하지만 존 로버츠만큼 중요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맥도나우라고 이 사람은 상원에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변호사고요. 53살밖에 안 됐는데 여자인데 여자로서 상원의원 100명에게 모두 여러 가지 그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물론 스텝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이제 주니어로 일을 시작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아래서부터 일을 하다가 지금 헤드가 된 거거든요. 엘리자베스 맥도나우가 첫 번째예요. 여성으로서는 2012년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초당적으로 일을 해왔고요. 의회와 일한 게 정말 그렇게 되니까 20년 되는 거네요. 딱 20년 되는 거고 해서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뭐 어떤 뭐 법률이라든가 결의안 초안을 만든다던가 할 때 쭉 도와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그렇고 의회의 상원 의원들도 굉장히 이 엘리자베스 맥도나우 상원의 자문이 중요하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상원 의원들 여러 명의 의원들보다 그런 것이고 이 매코넬이 나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거야. 사실은 이게 솔직한 얘기일 수 있죠.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공화당도 공화당대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증거 아래 공정하게 갈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미치 매코넬이 상원 의원이 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많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제가 지금 수치까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미치 매코넬의 우리도 알지만 당파적으로 재판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노골적인 뻔뻔한 말 아니야? 해서 싫어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나는 공정한 배심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I will not be an impartial juror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한 70% 정도는 좀 그 증인이 있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 탄핵 재판도 끝날 날이 그 머지 않아서요. 그리고는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죠. 투표가 아이오와주에서부터. 그때부터는 아주 그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또 한 사람이 그 사퇴를 했습니다. 코리 부커라는 굉장히 영감 있게 연설하고 설득하고 하는 흑인계 코리 부커가 카멜라 해리스에 의해서 이어서 사퇴를 해서 이제 흑인계도 없네요. 처음 이렇게 보면은 피터 오로케라는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을 하려고 했었죠. 하원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그러다가 카멜라 해리스도 가고 한 사람씩 가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확 떠오르다가 핏 부리저지가 얼마 전까지 조금 떠오르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가 아이오와주에서 여론도 잘 나오고 하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이 벌써 당장 불만을 하고 있고 조 바이든 그 후보도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애써 외면하려고는 하지만 외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아이오와주에서 제일 처음에 투표가 되는데 샌더스가 20% 지지, 그 다음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17, 브리저지가 16, 조 바이든이 15%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조 바이든이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냐, 뭐 또 딱히 그것도 아니거든요. 장담하기가 이른 거죠. 다이나믹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움직이고 네바다가 2월 22일이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2월 29일이죠. 여기가 이제 흑인계가 이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2월 29일에 또 조 바이든이 한번 힘을 쫙 받을 수도 있고 그 뒤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슈퍼 튜스데이가 있고 지금 버니 샌더스가 아이오와주에서 웃고 있지만 지금 마진 정도가 오차 범위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 4%는 뒤집힐 수 있는 것이고 네바다에서는 그 바이든과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문에 그 아래서 8년 동안 그 부통령 했다는 것 때문에 흑인들의 지지가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영국에 회의한다고 하잖아요. 왕자가 우리 왕족 아내 하니까. 그 왕족이 해피한지 오스트리아에서 캥거루에게 산불 나서 지금 콩당무 먹을 거 떨어뜨려 주니까 막 좋다고 먹고 있거든요. 어느 주체가, 어느 생명체가 더 행복할까 모르겠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